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 꿈은 4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방구다. 문방구 외벽이 장난감을 쌓아 올려 만든 특이한 곳이다. 여동생이 이곳을 발견했는데 나는 엄청 신기해한다. 문방구 주인도 보이는데 흐릿하다. 남자인 것만 확실하다. 나는 문방구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간다. 화장실이 엄청 큰데 거의 방 하나 크기다. 그런데 천장과 화장실 벽 사이 틈으로 젊은 남자가 굵은 밧줄을 밀어넣는다. 20대 남자다. 흰 얼굴에 잘생겼는데 무표정하다. 나는 그 남자가 밧줄로 나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철벽 방어한다. 화장실 안으로 넘긴 밧줄을 끊임없이 남자 쪽으로 다시 넘긴다. 좁은 틈은 잘 넘겼는데 화장실 문 쪽 넓은 틈에선 그 남자가 넘어올까봐 무섭다. 끝내 방어에 성공했다. 여기서 갑자기 그 남자와 그 남자의 누나 같은 여자 2명을 비춰준다. 누나들이 그에게 왜 그랬냐고 묻는다. 그는 답하지 않는다. 장면이 바뀌고 키가 크고 어두운 하늘색 수술복을 입은 20, 30대 남자 간호사가 내 앞에 있다.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자 내 왼쪽 새끼손가락 2마디를 자른다. 자르는 장면이나 피는 나오지 않는다. 장면이 전환되어 보니 손가락이 없다. 나는 태연하게 그 손가락을 들고 다닌다. 못 붙일까봐 불안해하지 않는다. 꿈은 총 3장면인데요. 오늘은 앞 2장면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문방구와 장난감의 조합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장난감을 쌓아 올려 만든 외벽은 지대한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외벽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욕구 충족을 원하는 이들 모두 모여라. 결핍의 역사가 오래된 이들 모두 여기로 모여라. 나와 여동생도 그 유혹에 넘어가 내부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 보니 문방구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외적으로 표방하는 것과 내부의 실상, 내부의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저한테는 장난감이랑 문방구랑 한 세트거든요. 장난감을 봐도 되게 그 설레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문방구를 봐도 내가 장난감 보듯이 문방구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내 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그 문방구를 보면 그런 내 욕구를 자극하는데 그게 뭔가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항상 그런 마음은 멀리 떨어진 로망처럼 항상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 봤을 때 그 장난감이랑 문방구랑 너무 자연스럽게 저한테 자연스럽게 나도 저기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걸 확 이끌었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뭐가 그렇게 다르지? 그걸 다르다는 게 그렇게 뭔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데 그 부분은 뒤에서 풀어질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들어보고. 네네. 장난감을 쌓아 올려 만든 외벽입니다. 그 건물이 외부에 표방하는 바라 하겠습니다. 놀이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놀이를 실컷 즐길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놀이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장난감으로 만든 외벽에 끌려서 들어갔다면 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욕구를 확인하고 발산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품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으나 내부 사정은 좀 다르게 펼쳐집니다. 문방구는 여러 종류의 펜이나 공책 같은 필기 도구가 주를 이룹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문구용품을 수집하는 이들을 관찰해 보면 얼마간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취에 대한 질긴 미련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기록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과 정리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게으름과 회피 등의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대로 해볼 테야 하는 다짐을 문구용품 구입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록과 정리에 대한 욕구란 무엇인가?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아이디어들, 밖에서 얻은 여러 유익한 정보들,
그리고 중요한 텍스트에 담긴 내용 등을 완벽하게 정리함으로써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는 성취를 이뤄내고 싶은 것입니다. 안팎에서 온 방대한 양의 정보나 텍스트 내용을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언어로 정리해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세상에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세상이 내리는 평가에도 당당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차일 피일 미뤄온 이들이 문구점 안으로 초대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난감 외벽은 일종의 미끼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 측면에서 내가 걸어온 이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가 장난감과 문방구의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 둘이 한데 묶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평소에 하도 이제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이제 검열에 들어가니까 뭔가 그렇게 평가받지 않고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난감과 문방구가 이렇게 한데 묶여 있는데 장난감은 보다 근원적인 욕구라 그럴까? 어린 시절의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아이가 표현하는 욕구에 대해서 지지를 잘 받고 성장을 한다면 다양하게 마구 펼쳐지던 욕구들은 문방구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차례 이제 크게 정리를 거치고 그 중에서 더 발전시킬 것들과 그냥 이제 사그라질 것들이 구분되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 더 노력을 쏟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감 단계 다음이 문방구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의 실현의 첫 단계가 이제 문방구 단계라는 거죠.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한 차례 정리하고 보다 구체화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꿈으로 가져오면 이 꿈을 꾼 나도 문방구 단계에서 뭔가 제대로 작업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문방구 안 화장실에 있습니다. 장난감 외벽에 끌려 들어간 내부는 문방구였고 이는 내 기대와는 사뭇 다른 전개였습니다. 기대는 실망과 부담으로 바뀌었고 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화장실과 관련된 모든 이미지는 우리 안의 울적함이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엄청 큽니다. 화장실이 왜 클까 하는 질문보다는 화장실이 왜 커졌을까 하는 질문으로 바꾸기를 권합니다. 후자는 동적인 느낌을 살려내기 때문이죠. 내 안의 화장실은 점점 커져서 지금의 크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오랜 세월 화장실을 거부해 왔다는 뜻입니다. 내 안의 그림자와 마주하기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거부하는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화장실도 점차 커짐으로써 내 거부를 보상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결핍이 있거든요. 내가 어린 시절에 내 욕구를 표현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 내가 표현해본 적이 없다는 거는 그 이전부터 사실 좌절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항상 그때를 기록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을 지났지만 정말 그때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생각하기에 만족스러울 만큼 내 안에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나는 뭔가 거기서 더 발견하고 싶고 근데 막상 그 시절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 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더 의식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막상 거기로 들어가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피하고 싶고 그게 항상 두 개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의 시간을 그러니까 뭔가 내 우울을 보려고 하는 거를 피할수록 이 화장실이 커졌다. 이거는 저한테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20대 남자는 내가 있는 화장실 안으로 굵은 밧줄을 밀어넣습니다. 20대 남자가 상징하는 바는 과감한 선택과 대담한 실행입니다. 목표를 정하면 주저하고 망설이는 대신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무모하다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그들은 도전을 겁내지 않습니다. 꿈에 등장한 20대 남성과 나는 서로의 대극에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공통되는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통점이 생길 수 있도록 내 쪽에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대 남성은 내 쪽으로 굵은 밧줄을 밀어 넣습니다. 20대 남성이라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바로 실행에 옮기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굵은 밧줄을 내려보내는 결정 역시 내게 필요한 조치라고 확신하기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향해 굵은 밧줄을 내려보냅니다. 그가 내려보내는 굵은 밧줄은 나를 살리기 위한 동아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살린다는 것인가? 20대 남성은 내게 죽음을 선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단을 하고 실행에 옮기라고, 목숨을 끊을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죽음은 오직 내면에서만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무표정한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표정을 담담함으로 잊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밧줄은 포박과 결박에 쓰인다면 구속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동아줄로 쓰인다면 구원의 도구인 것입니다. 나를 향해 내려오는 굵은 밧줄은 역설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굵은 밧줄은 죽음과 구원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 구원받게 될 것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땅히 구원받아야 하는 것들이 구조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내가 살아내지 못하여 그저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던 요소들이 구조 요청을 보냈고 용감한 20대 남성이 나서서 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꿈속 화장실은 죽음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원래 화장실에선 누구나 철저하게 혼자가 됩니다. 누구도 내 죽음을 대신 실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작은 아씨들 리뷰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셨는데 한편으로는 좀 지겹다. 뭐냐면 왜 여자는 결국 할 수 있는 게 글쓰기밖에 없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거에 되게 공감도 하면서 아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작은 아씨들의 조에 대해서 막 강렬한 투사를 하는구나. 저는 얘기 들으면서 나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내 스스로 이제 해석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내 관점으로 해석하는 걸 잘 안 하니까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내 욕구가 좌절된 경험 때문에 그것과 결부돼서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힘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시점으로 가서 내가 내 주체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 시절을 이제 해석하고 싶은 거죠. 글을 써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거가 하나가 생각이 났고 나한테 제일 결여된 게 주체성이고 뭐 그렇게 살다가 제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제가 한동안을 제일 사실 스스로 많이 본 거는 계속 제 안에서 뭐가 있냐면 아 누군가 와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게 항상 있었어요. 그게 정말 한 2년 갔어요. 그게 마지막에 내가 심지어 변호사를 통해서도 내가 어떤 주체성이 없다면 변호사를 고용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를 받아들였을 때야 좀 나아졌지. 그전에는 진짜 뭐 옆에 누군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어떤 말을 해주지 않을까? 누가 나서서 좀 이걸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진짜 컸어요. 그래서 아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니까 뭔가 내 스스로 좀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한테는 뭐 정말 어떤 죽음이 그것을 구원으로 이끈다면 누군가 나를 이 수렁텅이에서 꺼내주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 그거를 좀 내려놨을 때 그 자리에 내가 내 스스로 좀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선 것 같아요. 나를 향해 내려오는 굵은 밧줄을 아주 능숙하게 처리함으로써 철벽 방어를 해냈는데 그 습에 젖어 지내온 세월이 길었음을 짐작해 됩니다. 화장실 안으로 넘긴 밧줄을 끊임없이 남자 쪽으로 다시 넘깁니다. 끊임없이의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끊임없이란 반복을 의미합니다. 습으로 완전히 자리에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끝내 방어에 성공합니다. 그러자 꿈은 죽음을 맞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그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죽음을 맞아야 하는가? 꿈의 두 번째 장면은 그에 대한 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간호사에게 친절한 돌봄을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간호사는 여성이고 따라서 그러한 기대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그런데 꿈속 간호사는 20, 30대 남성입니다. 왕성한 혈기를 앞세우며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간호사인 것입니다. 환자와 의사를 이어주는 위치에 있는 간호사는 부드러운 소통을 통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기대받습니다. 또 약한 처지에 있는 환자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해소시키는 데 주력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간호사는 직업적 전문성 이외에도 친절함, 따뜻함, 다정함 등을 기대받는 존재입니다. 간호사는 쉽지 않은 직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간호사, 생경한 조합으로 느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정신병동에서처럼 힘으로 환자를 제압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공간에서나 남자 간호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 간호사는 우리의 일상과는 많이 동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인물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남자 간호사의 특성을 일반 남성이 살아낸다면 모든 여성이 꿈꾸는 완벽한 남성상으로 추앙될 것입니다. 모든 여성은 그 남성을 두고 피 튀기는 전쟁을 기꺼이 치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현실에서 그런 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이 꿈꾸는 기다리 아저씨는 여성의 판타지 안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판타지 속 기다리 아저씨를 현실의 남성에게 투사함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자 기대하는 순간부터 일상은 지옥이 됩니다. 불행은 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자 간호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키다리 아저씨의 한 변형 중에 하나다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한테 굉장한 권력을 투사하기 때문에 간호사하면 뭔가 의사와 대비돼서 약한 존재 같고 근데 만약에 내가 환자고 그렇다면 간호사는 나랑 정말 밀접한 관계면서 나의 취약한 부분을 모두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다 여자 간호사긴 한데 진짜 다 맡기거든요. 그 따뜻함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절실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너무 취약하고 그냥 아픈 거보다 그냥 환자라는 입장에 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정말 그 취약함에 노출돼 있는 건데 그것을 정말 따뜻하게 와서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간호사거든요. 근데 남자가 나한테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남자가 나를 아이 돌보듯이 돌봐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뭔가 그렇네요. 일반 남성에게 남자 간호사를 투사를 하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헤어진 결심을 받잖아요. 거기서 혜준이 설혜에게 묻잖아요. 왜 그런 남자랑 그렇게 폭력을 쓰는 남자랑 결혼했냐고. 나이도 많고. 송설혜가 그러잖아요. 내 얘기를 처음 들어준 사람이라고. 아무도 여자 얘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성은 그런 표현을 참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나의 일연면을 봐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김혜수를 좋아하는데 타짜를 찍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감독이 김혜수한테 그랬대요. 혜수 씨는 참 정성스럽게 걷는다고. 그러니까 그 감독이 자신의 그런 면을 봐줬다.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20대의 김혜수는 생각해보면 그때는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청순하고 이런 여성이 선호됐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김혜수는 굉장히 글래머러스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도 같지만 왜 글래머러스한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머리가 텅 빈 뭐 이런 투사도 하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똑똑한 김혜수가 자신은 대중이 원하는 그런 특성에서 거리가 멀다고 느낄 것이고 그러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내 자리는 어디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성이 강한 인물인데 자신의 개성을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그냥 그렇게 맞춰야 하나 뭐 이런 고민도 했을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감독이라는 거는 영화판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권력자잖아요. 그런 감독이 이제 김혜수가 가진 고유의 특성 같은 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로 표현해 주면 그게 얼마나 의미 있게 들리겠어요. 여성들이 남성한테 그런 걸 참 기대하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나도 그랬던 것 같거든. 내 안에 어떤 특성, 남들은 잘 보지 못하는 특성을 읽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지지를 보내주고 하면 항상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떠냐? 나중에는 그 남자는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들이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만큼 여성이 자기 영역을 구축하거나 자기 영역을 지킨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남성이 그 특성을 봐줘야 되고 그 영역을 지켜주고 침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뭔가 재능의 발현이든 뭐든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남성을 계속 찾아 헤매다 보면 참 얼토당토하는 투사가 일어나고 삶은 괴로워지죠. 특히나 간호사라고 하면 내 아픔을 돌봐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취약함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은 알잖아요. 자신이 약자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라는 게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글을 쓰려고 하는 욕구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나를 너무 보고 싶은데, 나를 느끼고 싶은데 그것의 방법이 글쓰기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걸 너무 하고 싶고 시간이 있으면 헤어질 결심을 한 번 더 볼 예정인데 그 영화를 보고 박찬욱이라는 감독도 되게 궁금해지고 그에 대한 인상이 급 좋아졌어요. 굉장히 놀랬던 건 그 영화에서의 탕웨이의 연기였어요. 그녀가 성취한 그 깊이, 그 표정으로 그 표현해내는 그 깊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내가 그 어떤 배우한테서도 그런 깊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서칭을 하다 보니 탕웨이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일단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감정으로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배우인 거예요. 그래서 감독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고 실제로 박찬욱 감독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좀 화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냥 친절하게 인내심 있게 계속 설명해주고 소통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탕웨이가 질문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캐릭터로 들어갔던 거죠. 계속 들어가서 그녀가 표현해낸 그 장면은 나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맴돌더라고요. 어떤 평론가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영화는 배우가 그 영화를 완성시킨다고 할 만큼 배우의 영향력이 큰데 이 영화가 그렇다. 탕웨이가 이 영화를 완성시켰다. 이런 그 비평을 들었어요.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박해일이 연기를 굉장히 잘했는데 내 머릿속에 남는 이미지는 다 탕웨이 이미지더라고요. 그 복잡한 심경을 저렇게 표현해낼 수 있구나라는 데 감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성 배우가 질문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당도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저런 거구나 하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꿈 이미지로 짐작컨대 내 안에 다양한 것들이 남성을 향해 무지막지하게 투사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 던져지는 것입니다. 기대와 비난이 어지럽게 오고 갑니다. 우리가 전혀 자각하지 못할 때 그것은 외부로 투사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밀어낼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면밀히 살핀다면, 그래서 자각에 이르게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자각하는 순간 외부를 향해 날아가던 투사는 멈추게 됩니다. 남자 간호사에게 무언가 부탁을 하자 그는 내 왼쪽 새끼손가락 2마디를 잘랐습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새끼손가락의 쓰임은 많지 않다고 여기는 탓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면 새끼손가락은 우선순위 첫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하찮게 여겨지는 신체 부위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포기한 새끼손가락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나 비용을 은유하는 것도 같습니다. 더욱이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왼손의 가치는 오른손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나 고통은 그토록 작다는 것입니다. 내 쪽의 손실을 그토록 작게 상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왼쪽 새끼손가락 2마디 정도를 잘라낸다고 해서 일상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 내 일상이 흐트러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한 즉 내 방식과 내 기준을 고집하는 태도가 강한 것입니다. 내 청이 거부당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부탁 내용의 중요도에 비해 내가 지불하는 대가가 지나치게 작은 탓입니다. 동서고금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무언가 얻기 바란다면 그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작다면 얻는 바 또한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보면 새끼손가락을 다시 붙일 필요도 알지 못하니 절박함이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태도가 삶에서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또 그간의 성취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했던 탓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나는 왼쪽 새끼손가락 2마디를 늘상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부탁과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그것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구미도 당기지 못하니 상대는 거부합니다. 하지만 나는 태연한데 거부당하는 경험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거부에 익숙한 것입니다. 다른 짐작도 가능합니다. 나는 부탁을 했고 남자 간호사는 내 왼쪽 새끼손가락을 잘랐으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내 부탁은 거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부탁은 무엇이었을까? 남자 간호사의 왼쪽 새끼손가락 2마디를 요구하는 대가로 나 역시 왼쪽 새끼손가락 2마디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꿈 상징에서 왼쪽은 감정과 감성 영역을 담당합니다. 또 새끼손가락은 주로 약속을 다짐하고 강조하는 데 쓰입니다. 서로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 바입니다. 내가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은 상대가 바치는 다짐과 맹세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약속을 받아내고자 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간호사가 내 왼쪽 새끼손가락을 자른 이유는 약속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습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로부터 다짐이나 맹세를 기대한다면 내 쪽에서 받을 상처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상처 입히는 결과로 돌아오는 그런 태도는 굵은 밧줄에 매달려 마감되어야 합니다. 20대 남자와 내가 하는 양을 상상해 보면 굵은 밧줄을 밀어내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거기에 팽팽함은 없습니다. 줄다리기 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도 같습니다. 나는 마치 줄다리기를 거부하는 것도 같습니다. 줄다리기란 팽팽한 힘겨루기의 현장인 것입니다. 때로 끊어질 듯 팽팽한 긴장을 견디며 힘겨루기에 몰두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힘겨루기의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할 때 내 모습은 어떠한지, 또는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순간 도망치기 급급한 삶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굵은 밧줄은 그와 같은 습성도 마감시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방구의 다양한 필기 도구를 활용해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기록이고 정리인지는 스스로 감을 잡아가야 합니다. 사실 무수한 장난감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가능성의 투사물 같습니다. 투사는 자각을 통해 의식으로 통합을 꾀합니다.
어지럽게 놓인 채로 두기만 한다면 가능성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기록과 정리를 통해 어딘가로 수렴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업은 나한테는 무척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즉시 스트레스를 받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무엇이든 또 어떤 형태의 정리든 정리 작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굵은 밧줄은 정리 작업을 돕기 위한 동아줄인 셈이죠. 굵은 밧줄은 정리 작업을 방해하는 것들을 끝장내 줄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이 정리 작업이 진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내 얘기 쓰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한 문단만 써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난 그게 내가 생생하게 그때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도 같고 이거 내가 참 글을 못 쓰네? 이러면서 또 덮기도 하고 진짜 글 쓴다는 것 자체는 조금만 써봐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덮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기 맞았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 무슨 짤이었는데 무슨 드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경찰인 것 같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막 그런 사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누구는 사기당한 사람 오죽하면 이렇게 사기를 당해? 뭐 이러면서 하는데 옆에 어떤 한 여자가 우선 제가 사기 맞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주제 파악이 돼요. 그게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분위기가 쌓여져요. 근데 저 너무 공감했잖아요. 진짜 사기 맞아 보면 주제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 주제 파악이 되는 과정이 되게 당혹스럽고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구나. 되게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그만큼 그래도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나를 좀 느끼고 싶다가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그걸 얻게 된 것 같아요. 그 지점은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나를 읽어야 될지 정말 몰랐는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다룬 두 장면 말고 밑에 한 장면이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